자,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장 작은 수를 선택하고 현재 몇 번째 순서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순서에 교환하는 정렬이 선택 정렬이고요. 자, 삽입 정렬은 이 내가 찾은 수가 이 앞의 수보다 작다면 작은 위치에다가 삽입해서 밀어내는 방식이 삽입 정렬입니다. 그래서 쭉 가다가 3, 5, 8 처음에 이제 5 다음에 3이 작으니까 3이 5 앞으로 3, 5, 8 8은 이 앞에 수보다 작지 않으니까 그대로 3, 5, 8, 1 1이 더 작으니까 8보다 앞으로 5보다 앞으로 3보다 앞으로 그럼 1, 3, 5, 8이 돼 있겠죠. 그 다음에 2를 찾으면 2가 8보다 작고 5보다 작고 3보다 작고 1보다는 작지 않으니까 이 위치에 삽입. 이렇게 땡겨와서 각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을 특정 위치에다 가져다 두는 정렬 방법이 삽입 정렬입니다. 그래서 이 삽입 정렬은 이런 형태로 정렬이 되겠죠. 하나씩 밀어지면서 하나씩 밀어지면서 이런 그림으로 정렬된다. 이 뒤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1단계는 처음 것만 정렬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값이 어느 위치에 가야 이만큼 이 두 개가 정렬되는지, 세 개가 정렬되는지, 네 개가 정렬되는지 점점 그 범위를 늘려가면서 정렬하는 방법이 삽입 정렬이고요. 다음은 이 쉘 정렬입니다. 이 쉘 정렬은 이 우로미로 삽입하는 삽입 정렬이랑은 같은데요. 이걸 간격을 다르게 해가면서 이 밀어내기를 하는 겁니다. 처음에는 K를 5로 두고 10, 3, 16 요 세 개들을 가지고 삽입 정렬을 합니다. 그 다음에는 이 K 간격을 3으로 낮추고 또 그러면 3, 요 3 다음은 0이었잖아요. 그죠? 이렇게 0, 22, 15를 가지고 또 삽입 정렬을 합니다. 그렇게 연산된 결과를 가지고 또 이 K를 1로 봤을 때 마지막으로 삽입 정렬.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삽입 정렬이죠. 그렇게 해서 정렬을 하게 되면 그냥 삽입 정렬할 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냥 삽입 정렬할 때는 n제곱이었는데 이 쉘 정렬을 하게 되면 n 로그 n이라는 수로 훨씬 더 시간 복잡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정렬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삽입 정렬을 수행할 때마다 이 전체가 막 밀려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쉘 단위로 나누어서 K를 5, 3, 1 뭐 특정 이 식에 맞추어서 정렬하는 방식을 쉘 정렬이라 하고요. 그 다음 이 병합 합병 정렬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하고요. 분할 정복이라고도 하는데요.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내부 정렬이 사실 뭐 그렇게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은 n일 수 있는데 이 n이 엄청 크다면 그 큰 n을 가지고 그 한 번에 엄청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절반으로 나눕니다. 문제를 작게 나눕니다. 그래서 디바이드 분할한 다음에 컨커 컴바인이라고 하는데요. 컨커 정복하는 겁니다. 그 작게 나눠진 문제들을 합쳐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. 이렇게 한 개씩 다 나눈 요걸 합쳐가면서 정렬을 하면서 최종 맨 처음에 초기 상태 전체를 정렬된 상태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분할 정복, 디바이드 앤 컨커 정렬이라고 합니다.
범위로 이렇게 나눠서 두 개가 됐을 때 두 개들끼리 정렬을 하는 거죠. 정렬하고 남은 두 개를 정렬하고 두 개를 정렬하고 물론 이게 엄청 빨리 되겠죠. 그러면 또 두 개씩을 정렬하고 작은 거, 그 다음 작은 거, 그 다음 작은 거, 그 다음 작은 거. 이렇게 분할 합병, 병합이라고 하는 사실 알고리즘의 어떤 기본적인 방법이기 하죠. 그 다음으로는 힙 정렬. 우선순위 Q를 이용해서 다운 힙, 업 힙이라는 힙이라는 자료 구조를 활용해서 빠르게 정렬하는 방법인데요. 이 각 데이터를 Q에다가 넣어서 이 Q에 있는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이 인덱싱을 해서 인덱싱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힙 정렬이라고 하고요. 사실 우리가 이걸 실제로 구현해서 사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것이 있다면 그 제공되는 것을 활용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은 이 기수교환 정렬인데요. 어떻게 보면 쉘 정렬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각 비트 단위로 아까 쉘 때는 K를 5로 두고 5번의 5의 배수에 있는 셀들끼리 정렬, 3의 배수에 있는 셀들끼리 정렬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. 기수도 뭐 비슷하긴 한데 4비트, 3비트 각 비트 기준으로 여기 7비트를 기준으로 정렬, 6비트를 기준으로 정렬, 5비트를 기준으로 정렬. 그래서 내가 정렬의 기준들은 아주 단순하니까요. 0이 작고 1이 크다. 그래서 0이 앞으로 오고 1이 뒤로 가게. 뭐 이런 식으로만 쭉 정렬을 하는 겁니다. 그렇게 정렬하다 보면 훨씬 더 빠르게 최종 정렬은 뭐 선택이나 삽입을 쓰더라도 한 번, 요 사이클 한 번만 돌고 나서 그 알고리즘을 돌리면 최소 수준의 그 알고리즘으로 설정이 연산이 되기 때문에 요 기수교환 정렬과 같은 이런 거의 쉘 정렬과 유사한데요. 이런 정렬 방법들을 씁니다. 그래서 한 번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두 번에 나누어서 푸는 형태일 겁니다. 자, 그 다음은 알고리즘의 두 번째.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알고리즘은 크게 정렬 알고리즘과 검색 알고리즘이 이 탑시스에서는 이 두 가지 알고리즘들을 이야기하는데요. 검색 알고리즘은 이 데이터의 정렬 여부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미 정렬되어 있으면 순차 검색, 리니어 서치, 1차원적으로 이 순서에 맞추어서 정렬된 걸 검색하는 순차 검색과 제어 검색. 그래서 얘가 이제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제어 방법을 이용해서 검색하는 방법. 그리고 뭐 특정 함수들을 활용해서 검색하는 해싱 검색도 있고요. 이 모든 방법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의 형태 아니면 자료의 배열 정렬이 되어 있냐 정렬이 되어 있지 않냐 아니면 내 시스템이 이런 정렬을 그 검색을 쓰는데 적절한지
따라서 최적의 탐색 방법을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. 그래서 무조건 이 검색 알고리즘이 좋다, 무조건 이 정렬 알고리즘이 좋다, 그런 것은 없습니다. 자, 그럼 이 검색 알고리즘을 크게 분류해 보면 선형 검색, 그냥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. 우리 1페이지부터 2페이지, 3페이지, 4페이지 이렇게 선형 검색을 이야기하고요. 근데 이 선형 검색은 가장 단순하지만 일단 보통 이게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선형 탐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. 네,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다면 새로운 방법들을 쓸 수 있는데요. 제어 검색이라고 해서 제어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. 자, 이진 탐색은 여러분들이 아마 술자리에서 많이 하는 그 술병 뚜껑에, 소주 병 뚜껑에 있는 숫자 맞추기 게임을 하잖아요. 그 숫자가 0에서 50 사이의 숫자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 상한값과 하한값을 설정하고 그 중간값, 그래서 이 중간값보다 내가 찾는 값이 더 크냐 더 작냐에 따라서 또 그 중간값, 그다음에 이렇게 2분의 1씩 탐색 함으로 어, 우리가 어떤 값을 찾는데 걸리는 최대 횟수는 아주 제한적입니다. 그죠? 만약에 50이면 0에서 50 사이의 숫자면 25, 12, 6, 뭐 3, 2 한 다음에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. 특정 횟수 안에 무조건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이 이진 탐색이고요. 이 피보나치 탐색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 순열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서브 파일로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검색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. 보관 탐색은 우리가 사전이나 전화번호부와 같은 대략적인 그 목차가 색인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죠. 그래서 내가 C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으려면 사전에서 일단 C 탭까지는 한 번에 쭉 가버리죠. 그리고 C 탭에서부터 D 탭 사이에 이 데이터가 있다라는 걸 알고 검색을 하는 이런 보관 탐색이 있고요. 이 블록 탐색 같은 경우는 블록을 나누어 놓고 블록을 찾은 다음에 이 데이터가 어느 블록에 있다는 걸 안 상태에서 블록 내의 데이터를 순서대로 이렇게 검색하는 것이 블록 탐색이고요. 이진 트리 탐색은 이진 탐색과 유사한데 이 데이터를 미리 이진 트리에 입력시켜 놓고, 우리 이진 트리 기억나시죠? 자료 구조할 때 데이터를 이진 트리의 하위 노드에 넣을 때 작은 수는 왼쪽 하위 노드에, 내 노드보다 더 큰 수는 오른쪽 하위 노드에 넣는 형태로 이진 트리를 만들어서 자료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진 트리 탐색으로 특정 수를 찾게 되면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특정 함수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해싱이라고 있는데요. 이 해싱은 우리가 원하는 이 데이터의 주소를 이 해싱이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. 그러면 그 주소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바로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. 이 데이터를 내가 찾고 싶다. 뭐 A라는 데이터에 변수에 데이터를 찾고 싶다 하면 넣자마자 바로 주소가 나와서 그 주소에 가면 실제 A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존재하게 됩니다. 그런 방법이 해싱이고요.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구현해서 쓴다기보다는 보통 이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왜냐면 해싱은 이제 1대1로 매칭되는 데이터라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떤 좀 여러 개의 데이터라든지 데이터를 조회하는 목적이 좀 맞지 않아서 보통은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. 자, 사실 이 검색, 탐색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뭐 배열이나 리스트나 이런 자료 구조에서 사용되기보다는 사실 그래프에서 사용되는데요.
그래프 탐색이라고 해서 이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의 탐색은 모든 정점을 다 하나씩 방문하면서 처리하는 연산. 그래서 보통 이 그래프는 도로망,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도로망 내비게이션 같은 걸 도로망을 표현할 때 그래프를 이용하잖아요. 우리가 뭐 기차를 타든 뭐 버스를 타든 어느 목적지로 가고자 할 때 뭐 직통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하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환승도 검색해 보잖아요. 보통 이제 멀리 가실 때는 이게 환승을 한번 하면 조금 더 이 기차 비용이 좀 싸집니다. 물론 중간에 그 기차역에서 뭐 10분 많으면 뭐 30분 대기하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조금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환승을 한번 하는 것도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. 그래서 사실 뭐 그 시간대에 직통으로 가는 기차는 없다라고 했을 때 환승으로 보면 또 이 자리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생활의 팁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요. 뭐 그런 경로들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그래프 탐색은 기본적으로는 전체 경로를 다 탐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싶다. 그럼 서울에 부산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죠. 각 시간대별로 기차도 다르고요. 그리고 각 기차들이 중간중간 정차하는 정차역도 다 다르고요. 그러면 이 정차역에 와서 어, 바로 그대로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다음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겠죠. 사실 최근에는 이 기차들 간의 속도라든지 경로가 다양하다 보니까 바로 직통으로 가는 것보다 환승해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.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에서는 경로가 참 이렇게 무한히 나올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탐색하는 방법에 크게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이 있습니다. 이 깊이 우선 탐색은 일단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이라면 일단 서울역에서 부산역 쪽으로 가는 다음 역, 뭐 용산역, 그 다음에 용산역까지 가는 방법을 찾은 다음에는 용산역에서 부산역 쪽으로 가는 방향, 뭐 광명역, 그다음 천안 아산역, 대전역 이렇게 깊이를 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요런 한 가지 방법이 있네 하고 다음으로 즉 직전역으로 돌아와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또 직전역으로 돌아와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요런 형태로 깊이를 우선 파악을 하고요.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일단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경로들을 찾아가는 깊이 우선 탐색이 있고요. 너비 우선 탐색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서울에서 갈 수 있는 방법, 용산에 정차하는 기차, 용산에 정차하지 않고 바로 광명역으로 가는 기차, 그럼 이 다음 역들에서 또 어디로 가는 기차들, 그 다음 역에서 어디로 가는 기차들,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의 너비를 기준으로 이렇게 탐색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.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 어느 방법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서 어느 방법이 먼저 찾아지는 형태가 있겠죠.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탑시스에서는 물어보는 그 구조는 탐색의 순서에 대해서 좀 명확히 이해를 하는 것을 좀 중요시 여기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그래프에서 0에서 시작을 했다 하면 1로 갑니다. 그러니까 일단 한 개만큼의 뎁스를 내려왔죠.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다시 절대 되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경로로 갑니다. 그 다음 새로운 경로를 간 다음에 또 새로운 경로, 그 다음에 새로운 경로로 간 다음에 또 새로운 경로. 그러고 나면 4에서는 이제 전 경로를 다 방문하였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이미 0, 3, 2 모두 한 번 간 경로잖아요. 그러면 한 바퀴 다시 뒤돌아옵니다. 3에서도 근데 갈 데가 없어요.
2, 4 다 갔던 경로니까. 그러면 2에서 바로 4로 가는 거. 이것도 사실 4를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어요. 그러면 정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 최종 정점 돌아서 이걸 한 바퀴 순회하려면 0, 1, 2, 3, 4를 하면 그래프 전체를 한번 순회할 수 있구나. 깊이 우선 탐색의 선택 경로가 되는 겁니다. 물론 이 깊이 우선 탐색에 처음에 0에서 시작했을 때 4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? 4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2로 갔다 1로 갈 수도 있습니다. 어떤 이런 트리처럼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. 순서 없으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. 너비 우선 탐색 같은 경우는 0에서 시작했을 때 1도 가고 2도 가고 4도 가겠죠. 처음에 너비니까 1 갔다가 뒤로 와서 2 갔다가 뒤로 와서 4 갔다가 뒤로 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죠. 그 다음에 1은 보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. 1이 0, 2 다 갔으니까. 2는 보니까 1을 갔고 0도 갔는데 3 간 적이 없어요. 그럼 2랑 3을 잊습니다. 그 다음 4는 보니까 새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. 그러면 너비 우선 탐색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이 너비 우선 탐색인지 깊이 우선 탐색인지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탑시돼서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이 그림만 보시면 뭐 대부분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. 보통 깊이 우선 탐색은 한 경로로 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꼬다리가라고 해야 되나요?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요. 너비 우선 탐색은 시작 정점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뭐 2개, 3개의 이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요 그림이면 너비 우선 탐색이겠구나. 시작 정점은 0이겠구나. 이렇게 파악하고 맞추어서 이 중간에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지워져 있을 수 있거든요. 이 중간 그림을 유추해 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탑시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최소 신장 트리입니다. 이 신장 트리, 스패닝 트리라는 것은 무방향 가중치 내 그래프의 모든 정점을 포함하고 서로 연결하는 트리인데 이 스패닝 트리가 사실 네트워크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인데요. 스패닝이 가지치기입니다. 가지치기.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경로에는 이렇게 루프 경로가 있죠. 루프,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요. 1에서 3 간 다음에 2 간 다음에 1로 다시 올 수 있죠. 요 반복되는 경로가 있죠.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경로를 없애는 트리를 신장 트리라 하고요. 신장 트리는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. 그죠? 이 순환되는 경로 없이 1, 2, 3, 4를 다 경유하면서 순환 경로 없이 이렇게 뭐 여러분들 그 잠금 패턴 그리는 것처럼 다양한 수가 있겠죠. 이 4개의 점을 모두 이을 수 있지만 사이클, 순환 경로는 없는. 그러면 이 일반 그래프에서 순환 경로가 없는 이 신장 트리로 그려 나가는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구현해 두었는데요.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크루스칼 알고리즘과 프림 알고리즘입니다. 그래서 요 2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첫 번째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정점에 연결된 간선 중에 가중치, 이제 간선들마다 이런 가중치가 있습니다. 8, 7, 4 이런 가중치들이 있는데 이 가중치가 최소인 간선을 선택을 하고요. 그다음에 추가된 간선, 그 최소로 선택했는데 이 최소로 선택한 간선이 사이클을 만드는지 체크하고 사이클을 만들지 않으면 또 다음 가장 낮은 간선을 선택해서 하나씩 순서대로 선택하는 방법이고요.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1이 제일 작잖아요. 그래서 1을 활성화시키고 2가 더 작으니까 2 활성화시키고요. 2 활성화시키고요.
그러면 1, 2가 활성화됐죠. 그 다음은 보니까 4가 활성화되고요. 그 다음도 보니까 여기 4가 활성화되고요. 그 다음 이제 6이 있죠. 그 다음 수로는 6이 보입니다. 4보다 큰 수, 6. 그럼 6을 활성화시키려고 봤더니 6을 활성화시키고 나면 이 사이클이 생기죠. 이렇게. 사이클이 생기기 때문에 6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7을 활성화시킵니다. 그 다음에 또 7이 있는데 7을 또 활성화시키면 사이클이 생기죠. 그래서 활성화시키지 않고 8을 활성화시킵니다. 그 다음 또 8을 활성화시키려니까 여기도 사이클이 생기죠. 이렇게 8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그 다음 9를 활성화시킵니다. 그 다음 10을 활성화시키면 또 사이클이 생기니까 활성화시키지 않고요. 그 다음 11도 사이클이 생기니까 활성화시키지 않고요. 14도 활성화시키지 않고요. 자, 이런 형태로 한번 돌면 크루스칼 알고리즘으로 최소 신장 트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전체의 정점들을 다 방문하면서 사이클 경로가 없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죠. 자, 다음으로는 이 프림 알고리즘인데요. 프림 알고리즘은 분석 대상 그래프에서 임의의 한 정점을 선택해서 각 반복 과정마다 그때까지 구성된 최소 신장 트리에 방문하지 않은 새로운 정점과 간선을 선택해서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A에서부터 지금 갈 수 있는 경로 B랑 H가 있죠. 여기서 B를 선택하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장 작으니까요. 4.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게 8, 11, 8인데 8로 가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많아졌죠. 2, 4, 7이 있죠. 그래서 2를 먼저 갑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4가 있죠. 4를 갑니다. 그다음 여기 7을 갈까 했는데 여기 더 좋은 2가 나타났죠. 2를 갑니다. 사이클 안 생기고요. 그 다음에 또 갈 수 있는 경로 1이 있습니다. 1을 채웁니다.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경로를 찾아봤더니 7이 있네요. 여기 7은 사이클, 여기 6도 사이클, 그래서 7을 가고요. 그 다음에 9가 그 다음 작은 거. 이런 식으로 이 시작 전부터 전부 다 이어가면서 사이클을 안 만들게 가는 방식이 있고요. 크루스칼 같은 경우는 시작 정점이 기준이 아니라 간선 중에 작은 거. 그래서 프림 알고리즘은 이 시작 정점이 다르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림의 모양도 다를 거고요. 크루스칼 같은 경우는 정점이랑 상관이 없죠. 간선의 가중치를 가지고 하니까 만들어지는 순서가 똑같을 거고요. 물론 이 순간에 동시에 똑같은 가중치 7, 7이 있는데 둘 다 그려질 수 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만 그려줄 수 있다 하면 그 똑같은 가중치를 가진 간선들을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그림이 모양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. 그렇게 크게 이 크루스칼과 간선의 가중치만 보는 크루스칼, 프림, 정점부터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간선을 찾아내는 프림 알고리즘. 크게 두 가지의 이 탑싯에서 얘기하는 알고리즘이 있고요. 이 중에 가장 우리가 다양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어떤 이론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이 알고리즘으로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있습니다. 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우리 수업에서도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실무에서도 배울 거지만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최단 경로, 우리가 어떤 경로로 가고자 할 때 실제 필드나 실제 내비게이션 이런 데 사용하는 경로 선택 알고리즘이거든요. 그래서 꼭지점과 꼭지점 간에, 정점과 정점 간에
최단 경로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입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떤 시작 지점에서 특정 지점으로 가야 된다 했을 때 그 지점으로 갈 수 있는 제일 짧은 경로, 그 경로들을 다 익스트라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다가 이 경로로 누군가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경로 정보를 가지고 저쪽으로 가라, 어떤 경로로 가라, 이렇게 알려주는 이 알고리즘이고요. 그래서 엑스트라 알고리즘은 어, 방향성도 있고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실제 도로에서도 일방 통행 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여기서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들을 검색합니다. 그래서 0에서부터 여기로 가면 10만큼이 걸리고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5만큼이 걸립니다. 그럼 일단 이 경로 두 개를 살려둡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5인데 바로 가면 10이지만 5에서 이 t로 가면 3이라는 비용이 들어서 8이 됩니다. 그러면 이 경로를 죽이고 새로운 경로를 살리는 겁니다. 그리고 x로 가는 경로도 새로 발견이 됐습니다. 원래 x로 가는 경로가 없었는데 5, 9 해서 14로 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g도 마찬가지입니다. 5, 2 해서 7만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졌습니다. 그죠? 여기서 여기까지 5, y에서 g까지 2 해서 7이라는 경로 비용이 생겼고요. 그런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x로 가는 경로가 y에서 바로 가면 14였는데 s, y, g를 거쳐서 x로 가면 13만에 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경로가 활성화됩니다. 13으로. 이 경로가 없어지고요. 그런데 또 다른 경로를 봤더니 s, y, t, x로 가면 9만에 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경로가 또다시 여기 경로가 해제되고 이 위의 경로가 다시 활성화됩니다. 그러면 이 각 경로로 갈 수 있는 최단의 경로가 설정이 됐죠. 그래서 각 새로운 정점이 추가될 때마다 각 정점으로 가는 이 간선들을 새로 계산해서 항상 최적의 경로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. 그런데 이 알고리즘의 어떤 뭐 한계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점이 정해져 있어야죠. 정점, 시작점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뭐 내비게이션을 찍게 되면 보통은 그 근처에 있는 일단 큰 사거리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뭐 약간 시골에서 또 좀 그럴 것도 있는데요. 일단 큰 삼거리나 큰 사거리로 우선적으로 경로를 설정합니다. 서울이나 이런 데도 거의 비슷하고요. 왜냐하면 이 다익스트라의 이 정점을 골목골목까지 다 정점을 찍어둘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보통 이 다익스트라의 정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거리나 뭐 자주 사람들이 자주 가는 어떤 건물들 이런 데로 다익스트라의 이제 정점을 찍어두고 그 정점에서부터 각 경로들 뭐 근처에 있는 뭐 고속도로 IC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런 이 정점들로 갈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미리 이렇게 비용을 계산해 둡니다. 물론 이 비용 계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경로가 요새는 뭐 티맵이나 뭐 카카오맵 이런 거 쓰면 실시간으로 어떤 정체 정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반영해서 다이스트 알고리즘 새로 이 경로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.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알고리즘입니다. 여러분도 이런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. 물론 그냥 단순한 이 다익스를 알고리즘 그대로 쓰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. 각 어떤 경로 선택 시스템마다 조금씩 변환을 하거나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알고리즘, 정렬 알고리즘부터 검색 알고리즘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.
뭐 다른 수업 시간에 알고리즘을 배워서 알고 있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. 여러분들이 타시에서는 요만큼 요 정도 수준의 알고리즘 내용을 알고 있으시면 충분하다. 그럼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실무에 실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 설계할 때의 필요로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구조,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잡고 설계를 해야 실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